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투자자들은 위기로 볼 것인가 기회를 찾을 것인가를 오늘 논합니다. 굳이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죠.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오늘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굳이 개인적으로 수식어를 붙이자면 미소를 담고 싶은 우리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작가님이 이걸 궁금해하시네요. 교수님의 올해 투자 성적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성적을 주시는 분인데 교수님은 투자를 잘하셨는지, 의사들은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나이가 나인 만큼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원금 지키자. 네. 이게 그 투자 원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올해는 정말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운용했고요. 네. 뭐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버스 같은 걸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올해 약간의 좀 은행 이자만큼은 현재까지는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사고 파시진 않고요. 그럴 시간도 없으시고 패턴도 아니시고 주로 뭐 ETF 같은 거 예, 하시고요. 네. 예. 올해 수익을 잘 방어하셨다고 합니다. 예. 올해 그렇지만 이제 지수를 보거나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지수 하락률을 사실 비껴가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있었지만 G20 국가 가운데 우리가 뭐 꼴찌에서 이제 아랫단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더 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돌아보면요. 뭐 세계 주가 보니까 러시아가 많이 떨어졌고 네. 나스닥, 코스닥,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4%거든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제일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뭐 환율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환경을 한국 경제가 좀 미리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경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머징 중에서도 원자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국가들은 뭐 터키에 이런 나라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랐더군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내년 시장을 교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게 궁금한데요. 예, 뭐 위기와 기회가 공존돼 있겠죠. 내년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얼마 전 계속 책을 내면서 네. 내년에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는 올해 주가는 많이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그 시점이 아마 내년 1분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1분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로 우리 주가 코스피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유동성, 뭐 명목 GDP 지나치게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제가 보는 모든 경제 변수에서 가소평가 영역이 들어섰거든요. 예. 아마 내년 1분기까지도 조금 더 가소평가 영역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계속 뭐 제가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초부터는 기회를 활용하자, 부를 늘릴 기회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양상들이 지금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다 실적 그걸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내년 1분기가 될 걸로 보셨는데, 그런 턴어라운드나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상승의 강도는 높게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올라가긴 하지만 기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년에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는 것일까? 그런 또 궁금증이 듭니다. 예, 눈높이는 뭐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그랬지만은 내년에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금융시장 하두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내년 초부터 아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 주가는 미리서 그걸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기서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뭐
뭐 3천 넘고 그런 장은 힘들 거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뭐 지금 주가 저는 여기서부터 좀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경기 침체를 상당히 반영한 주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적으로 저는 코스피 뭐 중간이 한 2,4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별 좀 줄이고 예. 밑으로 지금처럼 여기서 더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벗어나면 주식을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상승세이지만 또 이제 위아래 좀 상하단을 잡고 플레이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게 올해는 뭐 평균적으로는 지수가 20% 떨어졌기 때문에요. 뭐 잘 방어한 분들이 사실은 그거보다 낙폭이 좀 적겠지만 그럼 내년에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을 항상 뭐 떠나지 말고 또 어쨌든 버텨야 됩니다. 만회를 좀 해야죠. 그죠?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습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해서 내년에 좀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동안 제가 뭐 주가 가대평가됐다, 네. 주식비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는 모든 경제 비연세에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 통합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뭐 내년 내후년 그때처럼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질 시기다. 뭐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들어왔다가 야 이게 쉽지 않구나 해서 아마 올해 많은 분들이 손실을 확정하고 떠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작년 말에 우리나라 개인들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3%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 거 20% 아마 초반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 보면서 좀 아쉽고요. 지금 고객예탁금 뭐 주식형 펀드 계속 조금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거든요. 뭐 저는 뭐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그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제 주식시장이란 그렇게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추어인데 외국인 기관 프로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막 뒤섞여 있는 시장이거든요. 중심을 잡으면 물론 기회는 있지만 그런 걸 배우는 한 해였고요. 내년에 어쨌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 긴축의 그 레벨과 속도일 텐데요. 레벨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이미 상단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요? 뭐 이번 FOMC에서 뭐 경제 성장을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올리고 사실 경제를 안 좋게 평가하죠. 그러면서도 뭐 FOMC 점도표 보니까 금리가 평균 한 5.1%로 낮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올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4분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래도 괜찮은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가계저축률이 지금 2.3%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주가 떨어지고 지금 집값마저 떨어지니까 여기에 부여효과 나타나고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 3월부터 많이 인상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한 1년을 두고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네요. 그래서 미국 GDP 소비가 지금 71%까지 오늘 올라왔던데,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면서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고용이죠. 지금 미국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고용을 예측하면은 내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그 IT 기업 일부가 지금 고용 줄이고 있고, 금융회사도 고용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정말 탄력적이다. 경제가 나쁘면은 기업들이 또 단기에 고용을 가감하게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들이 나오면 아마 연준 사람들 생각도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 1분기 저는 뭐 0.25% 정도 한 번 올리면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거를 저 외환시장이 미리서 좀 반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이런 시장이 뭐 연준 위원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가 115에서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화 지수에서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요. 예. 그거는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다음에 그 뒤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뭐 4.2%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4.2%에서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미리서 미국 경제 금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결국 연준 의장도 시장의 힘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인하에 관한 얘기도 올 연내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뭐 인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미국 물가 상승률도 좀 더 낮게 봐요. 네. 아마 내년 그 2분기 후반 하반기 가면서는 이제 인하 이야기도 서서히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FOMC 그 있을 때 점도표를 발표하는 회의 때마다 다들 주목하고 이번에도 뭐 상당수 위원들이 점을 위로 찍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휘둘린다니까요. 갑자기 뭐 위에 찍었다 아래다 찍었다가요. 점도표라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 그 기준은 믿지만 너무 이게 신뢰할 필요는 없고요. 일본 얘기까지 하고 거시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네 결국은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뭐 미국, 유럽에 이어서 일본도 사실은 금리 올리고 긴축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워낙 그냥 여기는 뭐 지구에서 딴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금융 완화를 하다가 이번에 예. 긴축에 동참했는데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일본 소비자 물가가 3.7%로 12월께 아마 발표된 것 같은데요. 이 일본이 그동안 디플레 빠졌는데 3.7%라면은 그동안 일본 경제에서 좀 생각할 수 없는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도 물가 중앙은행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전 세계와 미국 중심으로 한일 전쟁을 했죠. 그래서 경제가 나쁘니까 돈 풀어가지고 자기네 통화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증가를 모색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돈을 풀다 보니까 결국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올해 역환율 전쟁을 시작한 거죠. 금리 올라가지고 자기네 통화가치 올리고 물가 안정을 도모했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뒤따라서 했고요. 이제 일본마저도 역환율 전쟁에 가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는 지금 다 나빠지고 있거든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까지 역환율 전쟁,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참여하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폭이 더 아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이렇게 태도 변화는 있지만 강하게 뭐 금리를 뭐 쭉쭉 올리거나, 그러면서 엔화가 초강세로 가고 일본에서 나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환류하면서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뭐 큰 충격은 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엔은 이제 강세 추세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환율인데요. 너무 약했죠 사실은 그동안. 그동안 뭐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죠.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34% 가대평가됐다가요. 어제 또 국제결제원에서 11월 통계를 발표하니까 가대평가 정도가 31%로 약화됐더라고요. 이제 달러 가치가 완전히 정점을 치고 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일본 경제 나쁩니다만은 엔화 가치가 거의 뭐 43% 저평가됐는데요. 뭐 엔 가치는 서서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뭐 글로벌 자금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직 12월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통계 보니까 이머징 마켓으로 주식형 펀드, 채권형 자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69%가 또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이머징에서도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한 달 통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11월 통계를 보면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년은 그 달러 가치 하락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전략가시죠.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은 위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보다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방점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투자자들의 생존 전략, 투자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은 1분기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자산 전체 배분에서 주식을 그렇게 다 상당 부분을 주식에 쓸어 넣을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은 또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또 채권이나 예금 이런 쪽이 좋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그 몇 달 전부터 네. 채권 좀 사십시오. 예, 특히 만기가 긴 정부 10년 국채수를 사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10년 국채 수익률 10월에 4.6%에서 최근에 3.5% 안팎까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3년, 5년짜리 채권도 사야 된다. 예, 금리 인상 한국은행도 내년 1월에 저는 한 번쯤 하면은 끝날 것이다. 예, 그러면은 단기 금리도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은행채 수익률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은 회사채 등급 낮은 거는 그렇습니다. 아주 우량 등급 회사채는 조금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은행예금 최근에 5% 금리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코스피 지난 10년 연평균 상승률이 보니까 5.8%거든요. 그런데 은행금리 5%라면 굉장히 높은 금리고요. 저는 은행금리도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 2%에서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물가 상승률도 내년엔 낮아질 겁니다. 이 금리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은행 금리도 하락세로 전환될 텐데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금리 내리기 전에 지금 은행의 높은 금도 금리를 좀 확정할 수 있을 때 예. 일부 자산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지금 현금을 좀 비축해 놨다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1분기에 주식이 지금보다 더 많이 싸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 제가 내년에는 주식을 사시기는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 4분기 한 30% 정도 사시고 내년 1분기 한 70%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에 저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을 볼 때 시간적인 상황에서의 타이밍은 말씀하셨고요. 유망하게 보는 그러면은 주식을 산다고 하면 어떤 쪽을 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가 저평가됐다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저평가됐다는 그렇겠죠. 거죠. 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에 고점을 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OECD 선행지수는 우리가 통계청 선행지수보다 1개월 반 5월 정점을 치고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행지수 저점이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리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선행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시차를 두고 앞으로 경기가 시간을 두고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관련 이런 주식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주식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으면요, 내년에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는 선행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행지수를 보는 거죠. 경기도 동행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선행지수를 보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섹터. 반도체도 고민은 많지만 삼성전자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소재 쪽들도 그죠? 경기 쪽들도 일정 좋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좀 의외입니다.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좀 경기가 회복되면서 좋아질 섹터 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금리가 레벨 자체는 높기 때문에 성장주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까 그들 종목도 언급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종목은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런 부류들 그러니까 섹터들
예,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예. 뭐 애널리스트들 보고 자료 뭐 보도 뭐 네. 자료도 많이 보고는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저는 뭐 큰 추세를 보는데요. 예, 이번 그 코로나로 저는 큰 추세가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변했다. 예,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과거에는 얼굴을 맞대면서 거의 일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많은 일이 사이버상에서 해결돼요. 비대면으로. 예. 예,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그동안 뭐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지나치게 추세에서 위로 벗어났죠. 예, 그런데 지금 추세에서 밑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추세는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 텔리포트 사회로 가는 거는. 네. 예, 그래서 이런 주가들이 그동안 그 추세 위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세 밑으로 많이 벗어났다. 시간이 가면은 이 추세에 적응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국 얘기도 좀 끝나기 전에 해야겠죠. 중국은 지금 뭐 리오프닝을 둘러싼 정책적인 좀 혼선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방향을 좀 빨리 잡아서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이거 역시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경기 부양은 뭐 방향성은 좀 잡힌 거 아닐까요? 관련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질까요? 그래서 내년 경제 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네. 뭐 미국 경제 0.4,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보니까 유럽 마이너스 0.1, 뭐 이 정도 경제가 어렵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서 뭐 관심이 가는 거 하나는 내년에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진다고 그러는데요. 중국만 컨센서스가 더 올라간다. 예. 올해 그 컨센서스가 중국 경제성이 3.3%인데 내년에 4.9%로 전망이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중국이 이제 그동안 코로나를 엄격하게 규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인당 국민성 1만 달러를 가진 14억 인구가 소비를 좀 밀었었는데요. 예, 물론 규제를 풀면 코로나 걸린 사람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내년에는 뭐 중국 주가가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저는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은 뭐 중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 올해 우리 그 무역수지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난 건 500억 달러 근접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그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거기서 무역 적자를 많이 냈는데 예,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 덜하다 보니까 뭐 우리 무역 수지에 반영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뭐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서 내년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나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뭐 중국 시장이나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도 서서히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그 그림이나 기준들은 김영익 교수님이 충분히 알려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남은 그 연말이 뭐 좀 투자자들이 좀 우울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기준은 다 잡아주셨고요. 예, 멘탈을 잡아야 되는데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얘기만 좀 짧게 한마디 정리해주고 가시죠. 예. 뭐 연말 연초 뭐 시장 계속 예상한 것처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저평가 확대되는 국면이다. 예, 저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 지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요. 뭐 주식 비중 확대 시기를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할 때는 의사가 얘기해도 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쫄깃하죠. 지금도 잘 어려우니까 더 이제 김영익 교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저도 아주 오늘 굉장히 주의 깊게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오늘은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